평생을 고생하며 5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을 모은 68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당장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목소리. 아들은 다급함에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송금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옆에 있던 남편이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급할 것 없다. 자식은 그 돈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울부짖는데 여러분이라면 아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시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와 신뢰가 충돌하는 순간 이 노부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송금이었지만 남편은 왜 죽어도 돈을 보내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리고 7일 후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역시 당신 선견지명이 있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춘자 올해로 68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돈으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퍼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마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서울의 날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마치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놓은 것만 같았죠. 저는 주방에서 남편 만석 씨가 제일 좋아하는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하려고 느릿느릿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또 건강식품 파는 아가씨가 전화를 걸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아들 준호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냐.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고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소연이가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손에 쥐고 있던 고추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 소현이가 왜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요. 엄마 어떡해요. 뇌졸중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차가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식간에 손발에 힘이 풀리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데 건강하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뇌졸중이라니요. 어느 병원이냐?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오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돈을 내야 한대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돈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떨리는 다른 한 손으로 돋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넘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넌 소연이 잘 지키고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싱크대를 붙잡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만석 씨가 제 목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과 바닥에 널브러진 고추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빨리 내 휴대폰 좀 가져다줘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참을 헤맨 끝에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가슴이 시리고 아려왔습니다. 5억 원. 딱 5억 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만석 씨가 을지로의 비좁은 국수 가게에서 고기국수 한 그릇 한 그릇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찜통 같은 주방에서 남편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저는 홀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서빙하며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작년에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우리 인생의 절반을 바친 가게를 넘기고 모든 저축을 합쳐 딱 이 금액을 맞췄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었죠. 이제 됐어요. 이 생의 고생은 할 만큼 했으니 남은 날들은 우리 둘이 편하게 살아요. 가끔 지방 여행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요. 가게를 판 돈을 받은 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소연이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호강만 하세요. 그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체 화면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금액을 입력하려 했습니다. 5천만 원 우리에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며느리 목숨값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야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가면 그만인 것을요. 제가 막 이체 버튼을 누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나가 제 손등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편곤해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잠깐만, 그가 말했습니다. 이 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안 급하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안 급하다니요. 여보, 지금 무슨 헛소리예요? 소현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다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휴대폰을 가져다가 앱을 종료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제가 닿지 않는 식탁 멀리 밀어두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아서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했던 말을 더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춘자야, 이번 한 번만 날 믿어. 이 일 서두르면 안 돼. 저는 멍하니 앉아 그가 거실로 돌아가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와 병상에 누운 며느리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남편의 눈빛과 급하지 않다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남편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휴대폰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창밖에 뿌연 하늘처럼 허공에 붕 뜬 채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이 덩굴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눈만 감으면 병실에 누운 소현이와 전화기 너머로 울던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기름 끓는 솥에 들어간 것처럼 지글지글 탔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남편 말을 잘 듣는 건지 제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 같은 병은 시간이 생명이라는데 1분만 늦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십 년 부부로 살았지만 정말 황소고집입니다. 젊어서 국수 가게 할 때도 거래처 바꿀 때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제가 화를 내면 그는 말없이 새로 바꾼 고기로 육수를 끓여 내오며 먹어봐. 예전보다 낫지라고만 했습니다. 그가 나쁜 마음이 아니란 건 알지만 이번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고기 국물 맛 따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이 틀 무렵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어 살금살금 일어나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도 깨어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마치 침묵하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산 이 낡은 집 거실 창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이 검회색에서 푸른빛으로 변해가면서 남편의 윤곽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마음이 짠해져서 그 옆에 가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걱정돼서 잠 못 잤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의 회색 하늘만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려 했고 남편도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번뜩였습니다. 엄마, 돈 준비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밤을 꼬박 사운 듯 쉬어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해요. 해외 의료진이라서 더 늦으면 기회가 없대요. 해외 의료진이라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줄기세포 치료팀인데 뇌 신경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대요. 근데 비용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엄마, 이게 소현이한테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이 5글자가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로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열어 뭐라 말하려는데 남편이 손을 내밀어 전화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넘겨주었습니다. 평생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투박해진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받더니
아들과 통화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당신, 제가 다급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해.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고 올게. 그는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유리문 너머로 통화하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꼿꼿한 등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가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가로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도 따라 널뛰었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통화를 마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해명을 기다리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 옆에 앉아 한참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한테 전화해봤어? 김 씨는 남편이 예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던 친구인데 아들이 의대 교수가 되어 지금 큰 대학병원 과장으로 있습니다. 김 씨 본인도 은퇴 후에 의료 쪽에 꽤 밝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소연이 얘기 물어봤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이 얘긴 안 했어. 그냥 요즘 일본에서 온줄기세포 치료법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김 씨의 말투를 흉내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씨가 전화기 너머로 웃더군. 이 사람아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거 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 등쳐먹으려는 수작이야. 일본인이 미국인이 떠들어대도 다 가짜야. 정식 병원에서는 그런 거 안 써. 진짜 그런 신기술이 있으면 뉴스에 먼저 나왔지 우리가 모르겠어 그러더라. 가짜. 이 두 글자가 혼란스럽던 제 머릿속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월에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맑은 남편의 눈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안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보다 세심하고 침착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새로운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치료법이 가짜라면 준호는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업어 키운 아들 거짓말이라곤 못하던 그 아이가 며느리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소설을 썼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아침밥을 먹고 난 뒤 남편은 평소처럼 현관에 걸린 10년 넘은 낡은 천 장바구니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자 시장이나 한 바퀴 돌고 오게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난리통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요. 저는 심란해서 대꾸했습니다. 집에 반찬 있잖아요. 파도 떨어졌고 간장도 다 먹었어. 남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저는 말없이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간장을 사려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우리 동네 재래시장은 수십 년째 북적이는 곳입니다. 상인들의 외침 도마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삶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예전엔 이 활기찬 분위기를 참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 소리들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속을 얼굴에 다 드러내는 저와 달리 그는 생선가게 사장과 오늘 물 좋으냐며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태연할수록 저는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이르자 주인 박 여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두 분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양배추가 아주 달아요. 박 여사는 우리와 수십 년 된 이웃이자 시장 통신원입니다. 동네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사람이죠.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팔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박 여사와 날씬이 동네 편의점이니 하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들으며 병원에 있을 소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몰래 준호에게 전화해서 소연이 상태라도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툭 하니 말을 던졌습니다. 참 박 여사. 요즘 우리 준호랑 며느리 못 봤어. 애들이 바쁜지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팔을 고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참 복도 많으셔.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요즘 아주 잘 나간다면서요. 잘 나가다니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준호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소연이도 평범한 회사원인데 뭐가 잘 나간다는 걸까요? 박 여사의 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제가 은행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 소연이를 딱 마주쳤지 뭐예요. 아주 때 빼고 광냈더라고요. 무슨 렉서스인가 뭔가 하는 비싼 외제차 딜러랑 카탈로그를 보고 있던데 렉서스 외제차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5천만 원이 없어 중내 사내하는 사람이 그 비싼 차를 보러 다녔다고요. 그 차 1억도 넘는다던데 준호가 친구랑 무슨 녹색 에너지 사업인가 뭔가에 투자했는데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 대박이 날 거라나 봐요. 돈 벌면 두 분 모시고 유럽 여행 간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녹색 에너지 대박 유럽 여행. 박 여사의 뒷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손에 들고 있던 대파 한 단이 툭 하고 젖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팔을 주워 흙을 털어내고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박 여사에게 인사를 한 뒤 제 팔꿈치를 가볍게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돌아오는 길 올 때와 똑같은 길인데 천리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멀어지고 제 마음은 차갑고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김 씨가 말한 가짜 치료법, 박 여사가 말한 외제차와 대박 사업, 그리고 아들의 거짓말.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으로 국수를 대충 삶아 먹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파리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쯤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영상통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준호와 소연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병실 같았습니다. 하얀 벽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소연이.
얇은 담요를 덮고 있는 며느리는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 정말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세웠던 의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소연아 좀 어떠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수염은 거뭇했습니다. 정말 고생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불안정하대요. 준호가 울먹거렸습니다. 소연이가 준호의 손을 잡아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소연이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믿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 5천만 원이 두 분 노후 자금인 거 알아요. 피 같은 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소연이 살릴 유일한 기회라잖아요. 맹세해요. 소연이만 낳으면 제가 소처럼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화면 너머 30 넘은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내가 뭘 의심하는 걸까?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릴 때 거짓말 한 번 못하던 녀석이 아내 목숨 가지고 장난칠 리가 없지. 박 여사가 잘못 들었을 거야. 투자가 정말 잘 된 걸 수도 있잖아. 수만 가지 혹시나가 이성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알았다, 준호야.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바로 보낼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쳐다봤을 때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얼음물처럼 제 머리에 쏟아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가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그래, 내겐 4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적은 돈이 아니니 엄마 아빠가 상의 좀 해보마.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다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믿은 게 잘한 일 같다가도 아들의 실망한 눈빛과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3일 4일이 지나도록 준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처럼요. 아일째 되던 날 오후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겨울비는 참 춥고 스산하죠. 남편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춘자야, 베란다 난초 좀 들여놓자. 바닥 더러워지니까 신문지 좀 깔아줘. 저는 다용도실에서 묶어둔 폐신문지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난초 화분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제가 신문지 한 장을 깔려고 하는데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이걸로 깔아. 그가 신문지 뭉치 중간에서 날짜가 좀 지난 신문 한 장을 뽑아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고 바닥에 펴려는데 제 눈길이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에 머물렀습니다. 돋보기를 안 썼으면 못 봤을 작은 기사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그 두부모만한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 녹색 에너지 투자 사기 주의보 발령, 고수익 미끼 조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을 사칭한 유령 회사 미래에너지가 월 2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위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녹색 에너지? 시장에서 박 여사가 말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시계의 초침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뇌졸중도, 일본 의료진도 유일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거대한 빚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만 있었을 뿐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순진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내 아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식들의 탐욕과 거짓말을 덮어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준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니 며칠 전과 달리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소연이랑 퇴원 수속했어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돈 문제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신문지를 접어 거실 탁자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닭이 세트를 꺼내 차를 끓였습니다. 30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 밖에는 준호와 휠체어에 앉은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화장을 옅게 해서 더 창백해 보였고 옷도 헐렁한 것으로 갈아입어 정말 환자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보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이 소파에 앉자 남편은 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네 덕분에요 라고 기어 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꾸지람이나 질문을 예상하고 왔겠지만 이런 침묵은 예상 못했겠죠. 결국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화나신 거 알아요.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소연이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또 소연이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탁자 위에 올려둔 접힌 신문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천둥 소리 같았을 겁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억지 웃음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준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우리 그 국수 가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41년 동안 국수 한 그릇 500원 할 때부터 7,000원 받을 때까지, 거기서 얼마가 남는지 네가 어릴 때 계산해봤지? 준호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돈 모으려고 내 엄마 허리가 굽었고 내 손가락 관절이 다 망가졌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살아가라고 있는 거지. 네 욕심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벙긋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스르르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준호 씨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준호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엄마, 아빠 5억 넘게 날렸어요.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난리예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5억이 넘는 빚. 뇌가 윙윙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아들의 뺨을 올려붙이던 준호의 모습에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착해 빠진 내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호네 오라고 해라.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통장 하나와 열쇠의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만들어준 통장과 지금 사는 아파트의 예비 열쇠였습니다. 준호와 소연이는 우리가 지원을 다 끊고 집도 뺏으려는 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5억 원. 이건 우리 늙어서 병원비하고 밥 먹을 돈이다. 여기서 단 10원도 너희 빚 갚는데 안 쓴다. 준호가 휘청거렸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한테 돈 빌렸으면 스스로 갚는 게 인간 도리다. 이건 내가 가르쳤을 텐데. 그리고 남편은 열쇠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는 꼴을 볼 수는 없지. 이 아파트 팔아라. 네. 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빚 갚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남편은 엄하지만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단 얹혀 살 생각 마라. 준호, 너는 내일부터 나랑 옛날 국수 가게로 출근해라. 사장한테 말해놨다. 설거지부터 다시 배워. 내 손으로 국수 한 그릇 제대로 말아낼 수 있을 때 그때가 시작이다. 소연이, 너는 집안 살림 맡아라.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림 꾸려왔는지 배워. 100원을 천전원처럼 쓸 줄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사는 법을 아는 거다. 그제야 아들 내외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거짓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빚을 다 갚고 빈털터리가 된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매일 국수 가게 주방에서 땀에 절어 돌아왔고 소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콩나물 갑 깎는 법을 배우고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 망친 찌개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던 아들의 눈빛이 단단해졌고 며느리는 소박한 밥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땀 냄새가 밴 지폐 몇 장. 소연이가 립스틱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연이는 서툰 솜씨로 뜬 스웨터를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명품 코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준호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소연이는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신 원망 많이 했어요. 냉정하다고 욕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당신 선견 지명이 있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선견 지명이란 게 별거 아니야. 앞날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읽는 거지. 그리고 언제 물고기를 줘야 할지, 언제 낚싯대를 쥐어줘야 할지 아는 거 그게 부모 아니겠어? 그들의 8억 원 노후 자금은 여전히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그 돈보다 훨씬 값진 가족의 사랑과 자립이었습니다. 박춘자 씨 부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외아들에게 너무 매정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준 남편의 지혜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녀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돕는 것과 지켜보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